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제재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전 합의가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러시아 압박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데 이어 방산업체 지분 확보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의 지분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 지분 확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박 명명식 축사를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용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AI,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 전반의 협력이 거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례적으로 임기 기간 중에 해고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연준 이사들은 보통 14년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고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4.9%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올트먼 CEO가 지금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잠재워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MOU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에 대한 키워드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전망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취업에 대한 우려 속에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태인데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 이사 해임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에 쏠린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AI 버블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뉴스들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제 S&P 지수라는 전체적인 지수가 약간 상승은 했지만 어쨌든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해임 때문에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였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임하려고 했던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쿠기사가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그게 이제 수그러들었었는데요. 이 해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1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기만적이고 어쨌든 잠재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쿠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해임 시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했고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준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이제 연준에 어쨌든 그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거 하면서 시장이 불안정세가 하면서 증시도 흔들렸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또 다른 이 부분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발빠르게 넘기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AI 시장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그 실적이 어쨌든 기술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AI 주가들이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어제 저녁에 1% 이상 상승을 했고 전반적인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보실 것 같고 긍정적인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AI 기술주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이 되고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뭐 이런 것들이 한 80% 정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내일 아침에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중에 SM 올트먼의 CEO에 대한 말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가이던스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라든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기업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금리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론이 이 두 개가 어쨌든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그만큼 변동률이 적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이 확신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총 마진율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지만 대중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15% 정도 미국 쪽에 내야 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반도체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이번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섹터로 보면 AI 산업주라든가 기술주 섹터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뭐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도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좀 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상승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발표가 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는 AI 칩과 GPU를 제공하는 어떤 핵심 기업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어쨌든 AI 성장이라는 기술주의 방향성을 제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H20이 어쨌든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부분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기술주와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어쨌든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는 의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 그게 이를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부분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높일지도 아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치는 YOY 대비해서 5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 총이익률 단에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3,500억 달러 큰 선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를 통해서 관세는 15% 그리고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에 합의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 수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이 금액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제 3,5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4,500억 달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미 투자라든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에너지 LNG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약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약간 관세이나 이것도 예상된 부분입니다. 25%에서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15%로 이제 낮춰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무역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애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약간 좀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쨌든 매달 수천억 원의 어떤 관세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어쨌든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상당 부분이 경제회담으로 이제 이게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번에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가 어쨌든 이슈다라는 게 아마 이게 이번에 회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절단도 경제 사절단이 상당히 많이 가셨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서명식에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틀에서 한미에 관한 이 부분이 이행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약간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요. 약간 아쉬운 점 이런 것 같아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미국은 여전히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라든가 제조업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지속적으로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게 뭐 개척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미 투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전에 사전에 조율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쨌든 이종 회장이 어쨌든 갔던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좀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우리가 조선국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는데 조선업국으로서 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분야,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현대차 쪽이죠. 현대차가 추가적인 투자를 전달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한화그룹과 관련된 내용 전달이 됐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했다라는 기사는 아침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정도 투자 결정이 좀 됐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과 젠슨왕 CEO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이 찍히면서 기사화됐고 그러면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헤드라인의 기사들도 많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조선업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 해군의 어쨌든 MRO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향후에 선박 건조 및 특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많은 행보를 이번에 뭐 금액적으로는 뭐 하나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분야별로는 상당히 뭐 삼성이 많은 분야에서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이 보시면 일단 보시면 이 분야에서 보시면 어쨌든 어떤 분야에서 크게 했냐면 삼성중공업이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는 수자력 공사라든가 AI 분야라든가 상당 부분에 많은 분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한국수자력공사와 함께 AI 컴퍼스 프로젝트도 해냈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냈지만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번 부분에 HMM4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엔비디아 포옹을 하면서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공급 매각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애플과 이미지 센서 구약도 맺어서 이제 마무리를 엔비디아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아마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부분은 미국이 지금 반도체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그냥 무상 투자고 이제 이런 투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는 투자에 신용을 기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투자를 실행 중입니다. 어쨌든 그 금액이 54조나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투자하는 건 사실상 약간 무리가 아닐까. 트럼프 어쨌든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 확대는 시장 변동성과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번에 발표를 좀 미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까지 해서 젠스năng CEO 3명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도 포착이 좀 되기는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투자 보따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애플, 오픈 AI 고소이고요.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해서 머스크 CEO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운용하고 있는 AI 모델을 애플 기기에 싣게 되면서 AI 업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라는 게 큰 골자가 될 텐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이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을 우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 5위 정도 하는 어쨌든 그룹을 약간 배제하는 부분이라 약간 뭐 뒤에 두는 부분은 어떻게 소비자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이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자사의 기기에 오픈 AI에 어쨌든 챗 GPT를 탑재하면서 경쟁사인 AI 서비스들을 배제했다는 거죠. 특히 그룹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배제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앱스토어에서 오픈 AI 눈에 띄게 홍보하는 반면 AI의 다른 섹션에서 자신들의 그룹은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AI 시장에서 독점 행위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억 달러의 어쨌든 손해배상과 함께 불공정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에서 다뤄질지는 아마 좀 더 쟁점을 다뤄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 한 50%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오픈 AI는 이번 소송이 머스크의 애정과 같은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이 아마 이게 법정까지 다툼까지 가지 않고 소송으로만 그냥 마무리되고 언론 플레이에 그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애플 역시 애플 앱스토어는 공정하게 운영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아마 향후에도 계속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록이 약간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록 쪽이나 이제 머스크 쪽은 손해볼 게 없는 게 홍보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부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좀 보면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애플과 오픈 AI가 협력을 발표한 뒤에도 퍼플렉시티나 중국 딥시크 같은 경쟁 챗봇들이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들 좀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만약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미치게 되는 파급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게 막 경쟁이 만약에 오픈 AI가 하게 되면 경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이 오픈 AI를 선호하고 만약에 이를 우대한다면 다른 AI가 이제 안 좋아질 수는 없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픈 AI가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서 막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입지를 굳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경쟁사들은 어쨌든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어쨌든 AI 전반에 위축시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건 단순한 어쨌든 뭐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이 부분의 공정성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사한테 어쨌든 법적으로 논란이 되느냐, 독점이 가능하냐라고 본다면 AI 시장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다른 앱을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은 독점 여부보다는 경쟁을 제한했는지 아마 이 여부를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경쟁을 제한했다면 경쟁의 제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이 부분도 아마 법적 다툼의 중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와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태우면 처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을 수사 그리고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명령에는 사실상 많은 제한이 좀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게 이제 미국 입구를 이제 국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태우면 어쨌든 처벌을 이제 징역형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저녁으로 이제 행정명령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국기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국기를 이제 국가로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1년형의 징역을 선고하고 조기 석방을 허용하지 말아. 그러니까 1년형의 어쨌든 보석이 필요하지 않고 1년은 무조건 형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이 많아지면서 보시면 어쨌든 저렇게 국기를 태우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불편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상당히 어떤 국가가 불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했지만, 근데 정작 사인한 행정명령에는 징역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건데, 이 규정은 뭐냐면 1989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국가훼손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형이라는 부분을 아까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어쨌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강력한 처벌에는 실제로 법적 집행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기 소각을 표현을 그러니까 국기 소각하는 거는 자유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법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만으로 이걸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상 법조계의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조치로 어쨌든 실제적인 어떤 처벌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지지를 겨냥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정치적 효과, 선전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어쨌든 규합을 하고 애국심과 법 질서를 어쨌든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를 발휘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기존의 판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을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회 갈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촉발을 좀 시킬 수 있을까요? 뭐 상징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 진영은 국기를 소각하는 게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진보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부분이 침해된다면 더 많은 어떤 우리 표현의 자유나 신체적 자유까지 침해될 것이고 그거는 어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시카고나 이런 데 어쨌든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쨌든 권력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보수 진영의 애국심 수호가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의 헌법적 자유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가 어쨌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 앞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더욱더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이런 갈등은 시위나 또 반시위, 법적인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사회가 계속 갈등의 어떤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좀 살펴보면요. 소각한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거주 허가, 귀화 절차와 같은 이민 혜택들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고요. 유튜브 폭스뉴스 제거입니다. 유튜브 TV가 폭스뉴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러한 채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플랫폼이 그만큼 강해졌고 콘텐츠가 어쨌든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 이런 것 같습니다. CNBC에 따르면 유튜브가 폭스와의 이제 송출 계약에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폭스하면 스포츠 중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이걸로 크고 어쨌든 보수 진영에 따른 정치 뉴스도 강하지만 이 폭스는 어쨌든 스포츠도 상당히 강한데 이 쟁점의 문제는 사용료입니다. 폭스가 상당히 최근에 스포츠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유튜브는 비용 인상을 줄 수가 없다. 비용 인상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줄 수밖에 없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소비자 구독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이 구독료를 인상하게 되면 다른 어쨌든 프리미엄 요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요구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고요.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면 유튜브는 이걸 제외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스 TV 가입자들은 폭스 방송 네트워크라든가 폭스 뉴스 그리고 폭스 스포츠 채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경기와 이제 폭스 뉴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유튜브 TV는 사실상 미국 내에서 이제 8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이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없어지게 된다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이 어쨌든 스트리밍과 플랫폼의 갈등이라고 보는데 아마 플랫폼에 지금에 보시면 1위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승리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폭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합의가 되지 않거나 퇴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위에 서 있는 건 결국에 아마 폭스가 아닐까라는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의 플랫폼의 강세,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어떤 플랫폼의 강세는 향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튜브 TV 안에서 폭스뉴스와 관련된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폭스와 유튜브의 계약 갈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스트리밍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요금 구조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가 더 많은 수익을 원하고 플랫폼의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강자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플랫폼이 강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많은 방송사들은 자사의 스트리밍을 플랫폼에 싣고자 하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가 이제 꿈꾸는 독점화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시장 안정화와 가격 인하의 어떤 촉진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어쨌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기 채널을 누군가 대체하게 되고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유튜브라든가 이 정책은 이런 겁니다. 사용자와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게 어쨌든 유튜브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구대에 많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인기 채널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다른 채널이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 재편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친트럼프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폭스 방송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유료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추가적인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스원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고요. 구독료는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16.69%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모티브링크도 15% 올랐습니다. 현대바이오 14%, 그리고 에스엔시스는 13.78%, 대환유아까지 12.71%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10% 넘게 빠지면서 하락률 1위를 차지했고요. 한전기술 7% 떨어졌습니다. 대아티아이는 5.37% 빠졌고요. GNC에너지와 HD한국조선해양은 나란히 4%가 넘는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한유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이 또 오랜만에 크게 올랐네요. 12% 넘게 오름 세션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일단 대환유아가 좀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로는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게 된 건데요. 특히 유안타증권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확실히 개선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간 매출은 약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414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은 559억 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5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걸 고려한다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유화는 NCC 가동률이 94%가 넘습니다. 국내 다른 업체들이 70에서 80%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까지 더해진다면 실적 반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유아가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업 구조의 차별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에틸렌에만 집중을 했는데 대한유화는 일찌감치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전기차나 포장재, 또 건자재 등에 쓰이는데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공급 과잉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분리막용 HDPE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 초반대로 업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공장 가동을 줄이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대한유화는 오히려 구조조정 이후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경쟁사와는 다른 강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석화, 석유화 관련주들이 크게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같이 모멘텀이 좀 붙어준 상황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1.8% 하락세 현재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살펴볼 거고요. 어제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세론이 좀 나왔고 오히려 좀 말랑말랑한 엔터나 카지노, 영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주가가 5% 넘게 상승했거든요. 상승 배경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주 드림타워의 카지노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지난달 순매출이 4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치였고요. 또 그동안 1위였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를 처음으로 제친 성과였습니다.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서 매출 1위에 오른 건데요. 사실 개장 초기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월 매출이 40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매출이 빠르게 늘었고요. 또 작년 5월에는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겼고 올해 5월에는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문객만 5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도 거의 만실이어서 관광과 숙박이 동시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제는 롯데 관광개발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카지노 쪽도 흐름이 좀 좋게 나오면서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계속 얘기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어제 주가에 좀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롯데 관광개발이 코로나 시기에 전환사채, 즉 CB를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서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버행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기가 지난 물량은 상환이 확정이 됐고요. 남은 750억 원 규모의 CB도 11월쯤이면 전환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6회차 CB금리가 15%에 달했는데 이게 상환이 되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33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개장 이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와 중화권 신규 노선 개설 같은 호재들까지 함께 겹치게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비자 확대가 전국으로 적용이 된다면 제주만의 이점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요. 반대로 서울과 제주를 함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제주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롯데 관광개발이 사실상 거의 프리미엄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무비자 입국 허용 이슈를 따라서 롯데 관광개발이 아주 살짝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어느새 극복을 하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0.64% 정도 오름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의 1위를 지키고 있었던 게 파라다이스 쪽인데 오늘 파라다이스 쪽도 0.96% 정도 강보합 지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쪽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선 쪽으로 돌려서 이슈가 있었던 삼성중공업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3% 넘게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세론일 때도 잘 버텨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조선사인 비거마린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선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거마린그룹은 미 해군 군함 정비와 또 현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미국 내 4개 주에 해군 인증 도크와 수리 시설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과 해상수송사령부의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상선이나 특수선 협력, 또 나아가서는 미국 조선소와의 공동 건조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서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인 셈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났었는데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세론으로 작용을 했다면 삼성중공업은 MOU 이슈가 붙어주면서 그래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럼 유독 올랐던 이유를 딱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하나오션은 6% 넘게, 또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도 3에서 5%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 기대감 속에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오를 만한 재료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어제 짝에서 삼성중공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MOU 이슈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상회담 발언에 기대는 게 아니라 미국 해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직접 따냈다는 점이 어제 주가를 지지했고요. 결국 업종 전체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삼성중공업은 차별화된 호재로 버텨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조선주들이 세론 작용했다면 삼성중공업은 MRO 이슈가 추가적으로 좀 붙어주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에서 떨어져 나온 게 최근에 상장했던 SNCS죠. 한 지분을 삼성중공업이 15%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SNCS도 같이 잘 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은 1.4% 정도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게 하나오션이었죠. 지금 2.9%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그룹 쪽에서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 거고요. 원전도 조선도 약간의 세론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었는데요. 자세한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큰 협력 소식을 내놨음에도 주가는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원전 협력 강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마존 웹서비스, 엑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7억 달러를 투자하는 5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과정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력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더 컸습니다. 또 같은 날에는 미국 에너지 개발사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원전과 SMR 기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의 인프라와 또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협약으로 인해서 북미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긴 했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고 시장은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박스 라인으로 다시 회귀를 한 모습이긴 합니다. 6만 원에 대한 확실한 지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그 노예 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크게 한번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주가가 회귀한 상태입니다. 다시 박스 라인으로 돌아온 상태이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협력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힘을 영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이벤트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작년에 엑스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MOU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협력을 구체화한 성격이 컸고요. 게다가 원전주는 최근 한 달 동안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신규 수주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를 빌미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어제는 한국전력과 한전기술, 현대건설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큰데요.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정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주요 SMR 사업자들과 모두 협력 관계를 맺은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히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장비를 직접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제조 역량이 또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글로벌리 보면 움직임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는 기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어찌됐든 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3% 정도 오름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BHI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 정도 지켜내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넘어가서 이번엔 대한항공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4%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어제 대한항공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이유로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 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으로부터는 항공기 100세대를 들여오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예비 엔진과 20년간의 엔진 정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규모만 따져보더라도 이 보잉 계약이 50조 원, 또 GE 계약이 19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차세대 고효율 기종을 도입하면 연료 효율이 좋아지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하지만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의미를 좀 달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하락은 단기 조정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잉과 GE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데요. 특히나 새로 도입하는 기종이 777, 787, 또 737 같은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항공기 종류를 단순화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앞으로는 운항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연료 효율이 좋아진 만큼 국제 환경 규제에도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의 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잉 항공기 구매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실적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에서 유가가 떨어진 부분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원유 수요가 둔화될 거다, 6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유가가 한 2% 정도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항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오늘 주가 흐름 보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김고은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더 전해졌죠.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좀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내일 밤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이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선이 좀 깨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좀 더 강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좀 흔들리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6천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던 섹터가 있었어요. 전기전자 업종하고 그다음에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또 기계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의 특징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아마 이번에 좀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조선주의 하락도 있었고 매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도 있었고 반면에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현재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근데 그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 수급의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이 종목들이 아예 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예상했던 거에서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제 수급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이제 나왔던 수급들보다는 오늘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중요하고 특정 섹터에 몰려서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 수급이 어떤 업종들에 새롭게 돌아가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몰렸던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뭐 단기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빠진 수급들이 어느 업종으로 도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특히 대형 섹터에서 많이 매도가 좀 나왔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수급이 돌았던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나올 때는 좀 무섭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가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변경 이 부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상승 전에 뭔가 손바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새롭게 또 주도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최근에 나갔다라는 건 이제 그 나간 수급이 증시 대기 자금으로서 또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하게 될 거고 새로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쪽으로 수급이 도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매수를 같이 하시는 거죠. 항상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뭐 그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 수급은 단발성 수급. 그래서 기관 수급은 이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 쪽이 좀 중요하지만 조금 길게 본다,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사는지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사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가 굉장히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이 공매도라는 건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꼭 공매도 물량이 추해가 되고 주가가 많이 또 쌓이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위협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라는 걸 먼저 확인하거든요. 대차 잔고라는 건 결국은 공매도하기 전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거예요.
이 대차 잔고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대부분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출회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무리하게 공매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방향이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공매도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 대부분 조선 쪽에도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방산주도 최근에 공매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2차전지 관련주들 있죠. 그쪽에도 공매도가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대차 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 하지만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너무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잔고는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잘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쌓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아무래도 조선일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좀 급락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부터의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에서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선박을 좀 구매하겠다, 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제금 다시 좀 미끄러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조선주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마스가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하고의 협력, 그리고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업종이 대표적으로 조선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계의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 업종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주가 휘청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이 휘청했던 건 그 전부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HD 한국조선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건 6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흔들렸던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업종이 지금 앞으로도 괜찮을까? 현재 상황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조선업종에서의 집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상반기에 전 세계 시장의 발주량이 많이 급감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상반기가 54%나 급감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24%, 27% 정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국에서의 그 수주 이 점유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발주량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7월 달이죠. 7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7월 달에 국내 쪽에서의 그 조선 선박 쪽에서의 점유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6%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75%를 점유했다는 거죠. 중국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고 한국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건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수주 시장에서도 가격으로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발주량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호황기가 어느 정도의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종목들을 매매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떨어졌을 때 이때가 좀 기회다. 여전히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자의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약간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HD 조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MOU 체결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MOU 체결 자체도 어찌 보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본계약이 나온 게 아니고 본계약 전에 형식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M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지금은 뉴스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또는 업황이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 또한
주가 하락에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주목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뉴욕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잡음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 장기 국채 금리라든지 이 선물 시장에서도 좀 흔들렸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3,1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11% 상승하고 있습니다. 8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던 만큼 오늘은 다시 반등을 했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의 상황에서는 현재 반도체 투톱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0.14%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오늘은 하락하고 있네요. 1.34% 하락세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주들 또 ESS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2차 전지주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차가 오늘 0.3% 올라가고 있고,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이 오늘은 다시금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1.47%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아침 상황에서 어제 정도는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이제 반등보다는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0.08%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펩트론이 0.48%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마 리서치가 더 큰 폭으로 빠집니다. 4.64%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었죠. 관련해서도 함께 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ABL 바이오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투자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 아직까지 좀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 시장 모두 아직까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의 오늘 아침 상황 일단 빨간불은 켜주곤 있지만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주가가 아침에 출발을 한 건 상승이지만 여전히 지금 3,200포인트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네. 3,200포인트 전에 지금 이 자리를 올라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아직은 없어요. 미국도 이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동향들이 되게 중요한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 아침에 한 800억 정도를 팔고 있다는 건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꽤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또 기계장비 업종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기전자 업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현재 어제는 좀 올랐지만 1.7%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AI CEO가 이제 발언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AI 관련주들 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데 샘 월트먼이 AI가 거품이 좀 끼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AI에 대한 어떤 이제 불신 그리고 또 거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올랐지만 또 이제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예상했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은 또 실망감에 IT라든지 또는 AI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좀 걱정이 돼서 IT 업종에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업종도 이제 아침부터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조선주, 시장이 불안하면 뭔가 좀 불안한 어떤 분위기가 감돌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업종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쪽이 이제 조선 업종이었기 때문에 조선주 쪽으로 오늘도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거고 거기다 또 원전 쪽도 역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뭐 DK락이라든지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주죠. 뭐 이런 종목들 쪽도 아침에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시장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오후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네. 아침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이제 오후에 빠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아침에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꼬리를 물고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 아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업종 분위기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계속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되게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수급도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요. 이 수급을 개인들이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아침에 시작했을 때의 수급보다는 오후장에서 거의 끝매짐을 했을 때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로서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선정하실 때는 어쨌든 오후장을 잘 보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수급들이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쪽에서 IT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투자 시기만 조금 뒤로 늦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큰 이벤트죠. 엔비디아 실적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침 시장에서 눈에 띄는 또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있어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지금 상한가 등극을 했는데요. 수소 관련된 종목이니만큼 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수소 관련한 이제 미래 산업까지 좀 제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퓨얼셀까지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진입한 이유가 또 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소 쪽도 사실 예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대장주가 이제 두산퓨얼셀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아마 이제 과거로 되짚어서 이제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전기차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한퓨얼셀이라든지 두산퓨얼셀 이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하고 접목이 돼서 이제 수소 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NK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또는 JNK 글로벌 그리고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수소 에너지, 수소차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함께 과거에 주가가 움직였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회의가 되게 이제 한 주 동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때 그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2차전지 쪽에 주목을 받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다음에 주가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은 이제 이 개별적인 어떤 이제 종목들의 이슈도 있겠지만 종목들마다 이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좋다라고 이제 수급이 한번 몰려버리면 그 종목이 유독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장기 플랜을 우리가 좀 짜야 되는 하나의 섹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물린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주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목들은 이제 올라갔을 때 보기보다는 좀 많이 조정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있거든요. 범한표시의 경우에도 2025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또 올라간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단발성에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저는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잘 올라가게 된다면 수소에너지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9일까지 부산 에너지 슈퍼위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도 에너지 쪽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는 관광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쪽으로의 전략 포인트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관광주,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LNG와 관련돼서는 네. 사실 이제 미국하고의 이슈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료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 관광주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LNG 쪽을 알래스카의 LNG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쇠빙선이라고 하죠. 네. 쇠빙선 관련해서 조선주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LNG 관련주들을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LNG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마 쪽으로 본다면 관광 쪽과 그다음에 쇠빙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하나오션이 좀 유독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사실 테마성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과 그다음에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또 재료가 또 소진되면 또 떨어지잖아요. 뉴스가 중간에 끊기면. 차라리 그때를 기회로 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쇠빙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산다라는 거,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건 좀 위험하고, 강간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에 막 오르락 내리락 이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보다는 한번 충분히 눌러줬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수익 내는 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수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점으로도 같이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투톱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 만큼 오늘의 전략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사진이 하나 공개됐는데 굉장히 또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엔비디아 젠슨 CEO가 이제 끌어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삼성전자 뭐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퍼포먼스가 좀 있었네요. 지금 이제 서로가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이 칩을 납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러면 HBM 이 반도체가 성능상에 큰 문제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능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외에 다른 업체들 있죠. 브로드컴이라든지 또 AMD 이런 쪽에 납품을 할 수가 없었겠죠. 납품을 이미 한 상태에서 엔비디아 쪽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도 이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끈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 쪽에 손을 좀 잡고 다시금 이제 HBM 반도체 칩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하이닉스의 또 역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그 엔비디아 쪽에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 가격 인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요구를 받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 대안책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쪽의 가격 인상에 대한 요구 이거를 조금 이제 경쟁업체를 끼워준다면 그만큼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없고 오히려 가격을 또 낮춰야 되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수주를 할 때 가격을 좀 협상을 해서 좀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이제 찾아가는 점유율을 뺏어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점유율을 좀 뺏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기업들의 어떤 이제 관점 스탠스를 좀 본다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이 저는 조금 더 지금 점유율은 없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매수의 어떤 포지션을 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14%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5%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문가님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관점이 또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계속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그래도 800선 좀 지키면서 강보합 정도 흘러가고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는 현재는 좀 빼고 있는데 규모가 엄청 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아침부터 팔고 있는 모습들이죠.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땐 그나마 조금 빨간불, 외국인들이 빠질 때는 조금 약간의 파란불 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빨간불과 파란불의 전체적인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과 관련된 그 이제 얘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뭐 나왔고 그다음에 11건의 MOU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호재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세론으로 작용했던 그쵸.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고 그 세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어제 나왔던 세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라는 불확실성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야 이러다 정말 10억으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더욱더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도 잘 마무리된 이후에 강력한 한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반도체 향방이 정해지긴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냉장고에서 어제 먹었던 음식들을 계속 꺼내 먹는 것보다 새로 만든 음식이 훨씬 더 신선하고 더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들을 꺼내 먹듯이 반복된 재료들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모멘텀이 강력한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세끼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더라도 그런 상태라는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타난다라면 저는 반등의 비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수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기재부 장관의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PBR 1선 이 선을 깨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PBR 1선 정확히는 0.8배 수준을 IMF 때도 안 깼었던 우리 전력이 있거든요. 서브프라임 때도 0.8. 근데 지금 거의 1선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한편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여전히 좀 현재와 같은 장세를 그냥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대기 모드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서 테마들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론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 봤을 때는 기자재, LNG, 피팅 밸브까지 등등 잘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큰 폭의 조정도 사실은 아니긴 했는데 21선 지지 받다가 오늘은 다시 좀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 속보가 있었고요.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조선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시간 허락하면 방산이랑 원전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엔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랑말랑한 쪽이죠. 엔터나 콘텐츠, 카지노 이런 쪽이 좀 놀자주가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무관세라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엔터는 특히나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YG는 흑전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커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고 TP 상향 조정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시장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잘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어떤 걸 좀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하루 전 D-1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선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빠졌다기보다는 21선 지지가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세론일 때는 담았어야 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어떠한 주식이든지 뉴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면 사야 된다.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이 어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두 군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1, 2, 2위를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량을 쏟아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개장을 보면서 야 이건 굉장히 확실히 세론을 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특정 펀드의 매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뉴스에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특정 펀드의 매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이것이 다른 매도를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지켜보자 했는데 아침에 빠진 것이 오후 내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특정 펀드에서 매물이 어제 170만 주가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매물들이 쏟아진 가운데 그걸 강력하게 어제 받아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오후에 10% 넘게 빠졌다라면 결국 그거는 셀온이에요. 받아내시면 안 됐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170만 주를 기관의 30만 주 포함해서 개인들이 200만 주를 받아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론을 받아냈다라기보다는 특정 펀드의 매물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다른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계 창구가 보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두산 엘러빌리티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또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아요. 네. 그렇다면 똑같은 한쪽에서는 세론의 매수고 두산 엘러빌리티는 오후에 어제도 두산 엘러빌리티도 한 200만 주 가까이 외국인 기관들이 다 똑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움직였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오션만 보면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오션만 보면 어제 담는 게 맞았습니다만 네. 두산 엘러빌리티는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죠. 어제 담았다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필리조선소를 간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IBK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을 좀 돋아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빠진 거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쵸. 뭐 이런 폭들이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한 것은 오후랑 내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플러스가 나오면 특정 펀드의 매도일 경우가 맞다 확인된 거다라는데 결국 그 얘기가 맞은 거고 만약 오늘 밀렸다라면 제가 잘못 본 것이다라고 봤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오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오션 기준으로 지금 쌍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온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직전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면 쌍봉이 돼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차트가 쌍봉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주는 셈법이 복잡해요. 더군다나 앞서도 우리가 서두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 간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가 투자한다라는 개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기서 뭐 우리가 존슨법이라든지 아니면 MRO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수주를 받아올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좀 신중하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안 판 게 다행이다 싶으신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한 자리다. 이도저도 아닌 우리가 이제 뭐 한 오후 4시쯤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참았다가 저녁을 먹어야 될지 참 애매한 그때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딱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사전이 조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수익을 냈던 분들이 팔자니 조금 약간은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차라리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면 어제 저점을 깨는 순간에 매도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하나오션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강력한 매물대죠. 6만 한 5천 원대까지는 강력한 매물대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뚫어줘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출퇴근길에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항상 막히는 구간을 지나야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확실하게 막히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6만 3천 원서부터 6만 5천 원까지는 확실하게 막히는 구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속도 내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을 뚫어준 상황에서 두산 엘러빌리티 매수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6만 원이 깨지는 순간에는 매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선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내일까지는 좀 보면서 신중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하나오션이 가장 대표적인 쪽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밀리게 되면 차트상으로 일봉으로 또 쌍봉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일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궁금하긴 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 노예 계약 이슈가 나왔던 그 자리까지 다시 회귀는 나왔지만 다시 박스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 선을 뚫어줄 때 그때서야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자기 땅에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선박을 건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선소들한테는 사실상 조금의 장벽이 느껴지는 코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중하고 내일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밸류가 좀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법이 3개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게 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쥐어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수주가 들어오고 수주가 들어오고 나서 배를 선박을 건조하는데 보통 빨라야 한 1년.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니까 빨라야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필리조선소가 어마어마하게 좀 노후화돼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거기 숙련공들이 없어요. 네. 필리조선소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는데 배를 몇 척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한 몇백 척 만들어냈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척 만들어냈고요. 아. 예, 이건 팩트입니다. 20척 만들어냈고 그게 미국 전체 선박의 5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노후화돼 있는 상태고 그러네요. 배를 한 척 만드는데 도색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숙련공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 조선 업종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오산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었습니다만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저는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좀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또 맞아요. 입찰에 또 허용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기대감으로 사셨던 분들이 좀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가져가야 될 섹터인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새로운 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었고 네. 이전에도 조선주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번 좀 빠졌던 적이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과 노란봉투법 사이에서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뉴스가 하나 더 붙었는지가 궁금해요. JP모건에서도 이게 민감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감이 크고 노란봉투법에서는 너무 걱정이 커요. 괴리가 있다. 예, 괴리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부 여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기업을 뭐 압살하겠다, 뭐 기업을 하지 마는 조건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는 부분들이고 재계의 목소리에서는 좀 우려감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한번 밀렸던 적이 있었던 이슈라서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반도체 먼저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약보합 그리고 한 1%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만 원선, SK 하이닉스는 25만 원선을 잘 지키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수장 어떠세요? 어떤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관심 좀 봐줘야 되는 것이 블랙웰이 2분기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부분들이냐.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당장의 이제 전체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블랙웰이 얼마만큼 침투력을 보였느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블랙웰 침투력을 보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GPU가 상대적으로 덜 팔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과 블랙웰이 어떻게 교환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권이다. 그리고 앞으로 3분기 때 우리가 HEC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안 들어갔다가 3분기 때 지금 들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수출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분기 확정 실적에는 블랙웰이 들어가 있고 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H20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던 거품론에 대한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뭐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딱 정확하게 실적의 팩트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기조가 흐트러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산업에 대한 흐름이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우리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외국인들도 우리 반도체를 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또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했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정확하게 나온 뒤에야 확인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두 종목을 차트상 놓고 보면요, 수장님. 예.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74,000원 고점 찍고 계속 횡보하는 구간에서 7만 원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전고까지는 좀 룸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률로 따졌을 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전자까지 가져야 10%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만 올라줘도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률이 가능한데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8월 21일 날 24만 5천, 25만 원에 깨졌을 때 네. 거래량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거래량 그때보다는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24만 5만 원과 24만 5천 원과 네. 2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거래량들이 지금 이제 보면 대략 뭐 수수료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확실히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바닥은 한번 25만 원 깨졌을 때가 잡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물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뭐 8만 전자까지 사신 분들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실적과의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 좀 그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정말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살찐 사람이 뭐 핫바 하나 먹는다고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급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이닉스급 정도만 되면 블랙웰 실적 갖고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거 하나 갖고 땡기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셨고요. 일단 젠스당 CEO랑 이재용 회장이랑 포옹하는 사진이 좀 보도가 네. 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일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엔터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엔터, 콘텐츠, 카지노 등등 네. 말랑말랑한 쪽으로 그리고 무관세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증권가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업사이드도 여전히 열려 있다.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른 게 오늘은 조선과 그러니까요. 원전, 뭐 이런 것들이 대형주들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쉰다고 표현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1%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GIP엔터 같은 경우가 아니 좀 나머지 정도는 약보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선과 원전이 다시 또 쉬어지게 되면 또 이쪽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중국 가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이제 에이펙 회담에 올지 안 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친서 전달하면서 좀 긍정적인 또 멘트가 좀 나왔던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실 가능성도 좀 있죠. 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A 손님과 B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A만 오고 B는 안 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B 입장에서는 야, 차영주가 A한테 붙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뭐 세상 이치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팔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도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B는 더 많은 선물 보따리 우리한테 풀어주면서 우리 쪽과 좀 강화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 아니겠나. 저는 외교도 세상 이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더군다나 우리가 먼저 선물 보따리를 풀었잖아요. 네. 9월부터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풀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저는 지금 우리가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중국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 4사를 대표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중국의 비중이 높은 SM,
가장 탑픽 종목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다 캐던 효과도 나타나는 거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키는 파라다이스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카지노랑 콘텐츠, 같이. 카지노 다 같이 보셔야 되는 뭐 여기 화장품까지 네. 봐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주식 이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카지노, 화장품, 엔터, 드라마, 게임 저는 다 한꺼번에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APEC 회담에 온다라는 네. 발표만 나와도 요 섹터들은 다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움직였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파라다이스도 잘 가면서 한 2% 정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좀 살펴보시면 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1.7% 하락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LG, 삼성, SK 모두 준비 완료. 이번 수주 누가 가져갈까라는 댓글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한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댓글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수주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정확하게 테슬라라고 밝혀진 건 아니었지만 잠정컨대 테슬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시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 번 더 소식이 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현재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댓글처럼 LG와 삼성 그리고 SK가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세대 ESS인 메가팩과 또 파워월에 탑재할 이 LFP 각형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미국 내 관세 적용으로 현재는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즉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LFP 배터리는 저렴하면서 또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충전을 반복하는 시스템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형 케이스 구조 덕분에 이 열폭주 방지 기능 기술 적용이 용이하고 또 외부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ESS를 넘어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도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를 기준으로 2023년 글로벌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가 된다라는 점을 착안해 봤을 때 현재는 국내 업체에도 큰 기회가 왔다라고 현재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LFP 배터리가 시장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ESS에 들어가는 LFP가 배터리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여유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이미 LFP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랜싱과 애리조나 부지에서도 이 각형 LFP 배터리 투자 여부를 또 여유롭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울산 마더 팩토리에서 현재 LFP 셀 검증 중인 단계에 있고요. 또 가동률이 낮은 이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2개 라인을 또 LFP와 3원계로 각각 전환해 향후 대량 생산에 대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SK온의 경우에는 이 서산 마더 팩토리에서 현재 각형 LFP 개발은 끝냈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LG가 이미 1차 입찰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지만 테슬라가 단일 협력사에는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좀 다변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 SDI와 또 SK온도 충분히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3사 모두 이 테슬라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국산 규제와 또 미국 ESS 수요 증가라는 외부 요인이 앞으로 한국 배터리의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쟁은 이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또 국내 배터리 기술력과 또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전에 SK 하이닉스도 TC 본더 장비랑 관련해서 원래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것만 받고 있다가 한화 비전이라는 새로운 벤더사를 좀 두게 됐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또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1차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잠정컨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단일로 가는 것보다는 다변화를 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흥미로운데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한수원 글로벌 SMR 전략까지 챙기네라는 댓글이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관련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또 한수원이 체결했던 이 계약의 재개정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계약은 미국 측 요구가 또 강하게 반영돼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냐 이런 시각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과 산업부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협상을 넘어서 합작회사 설립 등 이 구조적인 개선 방안까지 앞으로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번 움직임의 경우에는 한국 원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또 기술과 운영 등 이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점에 특히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SMR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협상 및 또 JV 논의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이 장기적 글로벌 시장의 진출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된 포석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사이에 있었던 불공정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재개정을 하거나 혹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현재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수원은 이번 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건가요?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이 되겠는데요.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우라늄 농축 기업 투자와 또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의 제휴 강화를 골자로 한 또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참여한 총 4자 협력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SMR 설계와 건설, 또 공급망 구축, 시장 확대 등 전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을 넘어서 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SMR 사업 전반에서 앞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이 기술력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협력의 경우 연료 안정성과 투자 안정성, 또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한국 원전 산업의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이 패키지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유효합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어제 나왔던 코멘트를 좀 보면요.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력망의 신뢰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상으로는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팔아내는 모습이긴 하고요. 오늘도 매수 상위 창구에서 외국계 창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수급의 손바뀜이 좀 나타나면서 1%가량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들 잘 살펴봤고요. 김민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지금 1,395원 70전까지 오름세를 시연을 하면서 수급상 약간 불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 이를 좀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